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남매의 6번째 딸입니다. 위로 5이 언니이고 아래로 2이 남동생이죠. 5째 언니와도 7살이 차이 나고 바로 아래 남동생이랑은 5살이 차이 납니다. 제가 자랄 때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딱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띠동갑인 큰언니와 그 아래 언니들은 어려워서 말도 못 붙였고 바로 위 언니는 가끔 선심 쓰듯 노래는 주었지만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귀하고 귀한 2 아들 바로 위의 딸인 저는 언젠가부터 2 남동생 전담 보모가 되었죠. 위에서 놀리고 아래서 치여 내가 이 집의 딸인가 아니면 식모인가 헷갈릴 지경인 성장 과정을 거쳤답니다. 오죽하면 엄마 아빠도 제 이름이 가끔 생각나지 않는지 늘 저는 이름 대신 이렇게 불렸어요. 여째! 저기 6번. 별로 예쁘지 않아 좋아하지 않는 이름이긴 했지만 그래도 육심이라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가 가장 두근거리는 시간은 출석을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곽육심. 애들이 키득거려도 온전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시간은 오직 그때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 정신 놓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자라면서 충족이 안 된 애정 결핍자들은 이래서 문제입니다. 다른 거 다 빵점이고 이상해도 이 애정 결핍이 채워지면 눈의 콩깍지가 바로 씌워지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작은 회사의 재무팀, 거기에서 격리와 다름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남편이 대기업 재무이사처럼 느껴지고 자기 관리 안 해서 그냥 퉁퉁하니 키만큼 몸이 그렇게 듬직하게 느껴질 수 없었어요. 곽육심, 진짜 이름이 특이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름 별로죠? 왜요? 이상하고 아니고가 어딨어요. 난 뭐 좋은가? 내 이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이름이잖아요. 김막두. 좀 특이하다고는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랑 이름 같은 사람 찾기 힘들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레어한 커플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레어요? 진기하고 드문. 그리고 제가 나오기 전에 육심씨가 좋아하는 거 좀 여기저기 물어서 알아봤어요. 육심씨 잔치국수 좋아하신다면서요? 저 시장 안쪽에 정말 잔치국수 기가 막힌 집이 있는데 거기 가실래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그걸 함께 하자고 말해준 사람이 말이죠. 그 이후에도 남편과의 만남은 제게 논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알아냈는지 만날 때마다 저에 대해 뭔가 알아내가지고 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떡심이었다며. 떡 좋아하는 육심이.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우리 떡심이 먹으라고 짜잔 제일 좋아한다는 검은깨 인절미 사왔지. 고전 영화 좋아한다며. 그래서 오늘 데이트는 극장이야. 알프레드 히치콕 회고전한데 사이코에서부터 새까지 아주 쭉 달려보자. 수학여행 때 가보고 그 다음부터 쭉 가보고 싶었다며. 우리 이번에 경주로 여행 가자. 너 수학여행 때 2그릇 먹었다는 콩국집 아직도 영업한대. 육심이 등에 손톱만한 점 있다며. 아이 나 그거 언제 보여줄 거야. 솔직히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에는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알아낸 건지 물어봐도 싱글싱글 웃으며 답도 안 해주고 다 아는 수가 있다고만 하니까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남편은 기억력이 비상했어요. 하는 일이 숫자를 다루는 일이어서 그런지 꼼꼼하기도 이루 말할 데가 없었죠. 저는 사실 좀 덤벙거리는 편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던하게 넘어가는 편인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몹시 집요한 구석도 있었어요. 한번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건 상대방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설득을 하건 고집을 피우건 해서 어떻게든 자기 뜻을 이뤄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너무 고집이 센 건가 힘들겠네 싶었는데 또 살다 보니 아주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름 이유가 있는 고집이더라고요. 저야 뭐 고집도 없고 우기는 것도 없는 성격이라 별로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솔직히 남들은 좀 힘들어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도 업자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을 정도로 1cm, 1mm에 민감하고 아주 작은 것조차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거든요.
이삿날도 짐 옮기는 인부들이랑 몇 번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집 구조도 모눈 종이에 그려서 가구 배치도를 짜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남편이 펄펄 뛰었거든요. 다들 다른 집 이사하는 시간에 배는 걸렸다며 투덜거렸지만 덕분에 이사 후에 제가 2번 손 안 대도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그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놓치는 게 있어도 남편이 있으니까 보완이 되기도 했고 굳이 제가 안 싸워도 남편이 알아서 다 싸워주니까요. 남들은 숨 막혀서 어떻게 사냐고 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방치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가지고 저한테 좀 집착도 하고 알뜰살뜰 챙겨주는 남자라 좋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애들은 그런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신기한 게 대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날 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랑 놀았는지, 학원 빼먹고 어디를 갔는지를 다 알더라고요. 애들도 처음에는 신기해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불법으로 CCTV를 봤다는 둥, 스파이를 심어놨다는 둥 반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못 믿어? 아니 왜 감시를 하고 그래? 이게 무슨 감시야. 관심이고 사랑이지. 너희 엄마 봐라. 아빠가 이래도 어디 너희처럼 예민하게 굴디? 엄마는 아는 거야. 이게 아빠 사랑이라는 걸. 그건 엄마가 무딘 거고 요즘 세상에 아빠 그러는 거 스토킹이야, 스토킹. 사실 아들은 반 장난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웃음 섞어 대화하다 나온 말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좀 까다롭고 민감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성을 내거나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 스토킹? 너 이놈의 자식 그게 아빠한테 할 소리냐? 세상에 아들은 갑자기 밥 잘 먹다가 날벼락이었고요. 놀란 저랑 딸은 벌떡 일어나 애한테 손 찍어마려는 남편 뜯어 말리느라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저도 애들도 그 이후로는 남편이 저희한테 관심을 아무리 깊이 기울여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건 안 하기로 했죠. 아빠가 다 사랑이 깊고 관심이 깊어서 그래. 그걸 그렇게 표현하니까 아빠도 속상해서 그러지. 우리 아빠는 엄마 사랑, 관심 그런 거보다 그냥 집착이야. 원래 사랑이 지극하면 집착처럼 보이고 그러는 거야. 너희 아빠가 친구 만나는 거 봤어? 회사에서 꼭 필요한 회식하는 거 아니면 늦게 들어오시는 거 봤어? 저렇게 가정에 충실한 사람 이 세상에 다신 없다. 엄마는 아빠한테 너무 감사해. 아빠 같은 사람 없어 진짜. 아 몰라. 엄마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아주 지긋지긋해. 친구들이랑 제대로 여행 한 번을 못 가겠어 진짜. 나도 그래.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짜증나 진짜. 그래도 아빠 마음 진심 한 번씩만 헤아려서 너희가 좀 이해해줘, 응? 애들은 반쯤 이해하고 반쯤 포기한 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여줬고 그 이후로 가정은 나름대로 또 평안해졌습니다. 그게 큰애 중학교 때 일이니까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네요. 아빠의 지대한 관심 때문인지 아이들은 지레 엇나갈 행동은 하지도 않고 대학 생활도 몹시 건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리 잘 숨겨도 남편은 귀신같이 아이들의 거짓말을 알아내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재주죠. 뭐 덕분에 애들이 탈선 안 하고 잘 커준 건 고맙지만 언젠가부터 둘 다 저희랑 거리를 두며 살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간섭받고 참견받는 게 싫다나요? 큰애는 훌쩍 유학을 가버렸고 작은애는 멀리 지방에 있는 무슨 공사에 정직원으로 취직해서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도 이 정도 키웠으면 이제 손 떠났다며 애들한테 관심을 줄이기 시작했죠. 저희 둘로 시작했던 가정은 애들이 커서 떠난 후 다시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은근 남편이 저한테만 집중하고 사랑해주기를 기대했죠. 친구들 말처럼 제가 변태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전 남편이 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는 게 행복했거든요. 수학여행 간다고 3일을 집을 비웠는데 아무도 제가 없던 걸 모르던 서운함. 그런 것 때문에 내내 허전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1시간만 집 밖에 나갔다 와도 어디 갔다 온 건지 왜 갔다 온 건지 꼬치꼬치 물어보는 남편을 만나면서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깐깐하고 민감한 만큼 남편은 돈을 굴리고 모으는 것에도 보수적이었기에 우리는 큰 부자는 아니어도 노년에 먹고 살 정도는 착실히 해둘 수 있었습니다. 애들 키우면서 살았던 오래되고 좁은 집은 월세를 주고 지금 사는 꽤 넓은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온 이후로 저는 살면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하며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전세금을 빼야겠다고 선언한 그 날까지는 말이죠. 여기 전세를 빼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주인이 집 빼달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 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사를 가거나 옛날 집으로 들어가거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인테리어하고 들어온 지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내가 전셋집에 무슨 인테리어냐고 그냥 살자고 했더니 당신 이거 나중에 전세 끼고 살 거라고 그냥 하고 들어가자고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터 타령이에요? 아이고, 알았어. 그냥 요 며칠 꿈자리가 안 좋고 언젠가부터 자꾸 몸도 아프고 물어보니 터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세상에 당신도 늙나 보네. 평생 그런 거 전혀 안 믿어서 어디 산에 돌 쌓는 것도 코웃음 치던 사람이. 그런가 봐. 여튼 잊어버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참, 그리고 당신 이번 토요일에 나랑 둘째 기숙사에 좀 다녀와야 하는데 애 밑반찬도 좀 갖다 주고 그참에 얼굴도 좀 보게. 택배 있잖아, 택배. 요즘 택배가 얼마나 좋은데? 기름값 들여서 왜 가? 택배 보내줘. 그리고 나 토요일에 약속 있어. 당신이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요?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이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딱 4번인가 5번 친척 결혼식 빼고 남편이 주말에 집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끔 놀러 가거나 여행을 간 적은 있었어도 남편의 주말은 늘 집에서 옛날 사진을 보며 기억을 되새김질하거나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핸드폰으로 각종 기사를 읽고 보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주말에 약속이 있다는 남편의 말이 저한테는 거의 나 다른 사람 생겼어 혹은 내가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같은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나 고등학교 동창회인데 녀석들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나오라고 하네. 고등학교요? 점입 가경이었죠. 저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친구랑 연락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 때 친구들 나와서 사진 찍으라고 하잖아요. 제 쪽은 그래도 10명 남짓 나왔는데 남편 쪽은 딱 2명이 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진 찍어주시는 기사님이 자기가 너무 늦게 찍어서 다들 식사하러 가셨나 보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나마 그 2명 중에 1명만 진짜 친구고 나머지 하나는 회사 동료 중 하나가 대표로 온 거였습니다. 그때 사실 제 친구들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람은 그 친구를 보면 안다는데 네 남편 너무 집착이 심해서 친구도 없고 그런 거 아니야? 너 피곤하지 않겠어? 다들 지방에 있고 해외에 있어서 못 온다고 미리 연락했대. 축의금은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좀 그렇더라. 아무리 그래도 어쩜 결혼식에 친구가 둘밖에 안 오니? 뭐 어때? 난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 그이가 무슨 집착이 심하니? 그냥 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지. 관심.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저도 뭔가 한 구석 찜찜한 게 있어서 몇 번 애둘러 남편에게 친구는 안 만나냐, 친한 사람은 없냐, 혹시 내가 창피해서 친구들 모임에 안 데리고 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쪼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가정 이루고 나서 친구들 많이 봐야 뭐해. 일단 내 가정 생기면 거기에 충실해야지. 친구들 만나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정에 소홀해지는 거야. 난 당신이랑 애들이랑 완벽하게 잘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자꾸 밖으로 나가면 좋겠어? 틀린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이 진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친구도 다 끊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동창회라뇨. 이상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한 건 동창회에 다녀온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얼굴도 발갛게 상기가 되어 있고 연애 초기 때 보고 못 본 반짝거리는 눈빛하며 무슨 회춘 묘약이라도 먹고 온 사람인 마냥 10년은 젊어진 표정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며칠간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는지 핸드폰만 뚫어지게 보면서
뭔가를 찾고 보거나 혼자 희죽거리고 웃기도 하고 여튼 이상했습니다. 여보, 동창회가 재미있었어? 다녀와서 당신 표정이 근래 드물게 밝네. 나이 드니까 그래도 옛날 친구들이 최고더라. 그 친구들, 근데 왜 우리 결혼할 때는 한 명도 안 왔대? 아유, 그 옛날 얘기를 왜 또 지금 하냐? 내가 말했지 않았나? 다들 해외에 지방에 바빴고 나도 그때는 굳이 연락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다고. 당신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지? 뭐래? 남녀공학이라니까. 그러면 여자 동창들도 있겠네? 있지. 동창회에 여자 동창들도 나왔어? 아유, 한 몇 명 나왔는데 자기 관리 하나도 안 했는지 옆으로 있는 대로 퍼져서 목소리만 크고 아주 내가 딱 질려서 왔다, 딱 질려서. 그래서 초반에 인사만 좀 하고 뭐 남자들끼리 슬그머니 나와서 맥주 먹고 당구 쳤지. 남편의 말에 그제야 전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시 동창회에서 눈이라도 맞은 건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이 좀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 한 번 안 만나고 가정에만 충실한 채 집 회사만 했던 그가 이제라도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재미를 알았으니 저렇게 반짝반짝 신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바짝 길을 좀 세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큰 마음 먹고 몇 년 동안 모았던 비자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10만 원짜리 파마할 거, 3만 원짜리 야매 파마하고 슈퍼에서 편하게 장 볼 거, 좀 더 먼 재래시장에서 끙끙거리며 지고 오면서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1,000만 원짜리 통장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받아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통장이야? 아니, 내가 오랫동안 모은 비상금인데 사실 이걸로 당신이랑 나랑 좋은데 여행 한번 가려고 했거든. 근데 그냥 이걸로 당신 종잣돈 삼아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 때 한 번씩 밥도 좀 사고 당구비도 내고 그렇게 쓰라고. 남자가 그래도 지갑이 든든해야 힘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 남편은 통장을 받아들고 어린애처럼 좋아했습니다. 저를 끌어안고 막 얼굴을 부비며 이러더라고요. 지구 최강 마누라다 진짜. 안 그래도 다들 유리 지갑에 맥주 500 마시면서도 뭐 나눠 내느니 네가 내라 어째라 쪼잔들하게 굴어서 속상했는데 우리 마누라 덕에 내가 아주 어깨 펴고 살겠네. 고마워. 진짜 고마워. 사실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이라 그걸 선뜻 전부 남편에게 넘기는 게 좀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니 아깝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돈 쓴 보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그런지 그날 이후 남편은 이틀에 한 번꼴은 친구를 만난다며 나갔습니다. 애들 떠나고 남편과 오붓하게 보낼 생각에 들떴었지만 남편은 어느새 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걸 더 즐기게 되었죠. 예, 그것도 다 총량의 법칙이야. 총량의 법칙? 제가 그런 남편이 서운하다고 친구한테 투정 아닌 투정을 하자 친구는 그게 다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총량의 법칙이 뭐야?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 사람 인생은 각자 겪어야 할 그 영역에 대한 총량이 있대.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말 잘 들었던 애들이 커서 속썩이는 건 속썩임 총량의 법칙. 즉 살면서 속썩이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어렸을 때 안 하면 남은 양을 죄다 커서 한다는 거지. 네 남편도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 총량의 법칙을 젊은 시절에 하나도 안 채웠잖아. 이제서라도 채우려나 보지. 아이고야, 그 긴 세월 안 만났던 거 지금부터 만나려면 네 남편 겁나 오래 살아야겠다 야. 장수 남편 확정이네. 친구 말을 듣고 나니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관심과 애정 총량의 대부분을 남편이 채워준 거니까요. 크면서 전혀 채워지지 않던 부분이 남편으로 인해 채워져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갈구가 별로 없거든요. 듣고 보니 또 짠하네. 그래, 그 사람도 친구랑 노는 재미 뒤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밖으로 나가 놀고 들어오는 걸 이해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들어오는 날 남편은 때로는 몹시 흥분해서 행복해했고 어떤 날은 있는 대로 짜증이 나서 예민해지곤 했습니다.
아니, 친구들을 만나면서 뭐 저렇게 감정 변화가 심한가 의아했지만 그 사람도 이제 슬슬 갱년기가 오는 나이고 친구들이랑 게임하다 보면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 맘도 상할 수 있긴 한 거니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동창들이랑? 어디로? 보통 그런 건 부부 동반 아니야? 남자들끼리만 가는 거야? 아이고, 나나 되니까 만날 당신이랑 붙어있지. 다들 탈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뭐하러 부부 동반으로 가. 그리고 어디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야. 낚시에 미친 놈들 따라서 섬 들어가서 낚시하고 술 먹고 놀고 뭐 그럴 거야. 위험한 건 아니고? 위험하긴. 아무 무인도 이런 데 아니니까 걱정 말고. 대신 바다에 배 타고 나가 있으면 전화는 잘 안 될 수도 있어. 내가 통신 터질 때마다 연락할게. 며칠씩이나 가는데? 3박 4일인데 뭐 만약 날씨 안 좋아서 배 안 뜨면 좀 길어질 수도 있어. 아이고, 걱정 마셔. 남편은 그렇게 여행까지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배웅하는 제 마음이 뭔가 싸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아내의 촉인 건지 여자의 촉인 건지 뭔가 불안하다기보다는 애매하게 마음에 걸리는 그런 거요. 그래서 그날부터 전 핸드폰을 24시간 제 몸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간간히 문자만 오고 전화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별일 없구나 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9시 좀 넘었을 때였어요. 처음으로 전화벨이 울리길래 남편인가 싶어 얼른 받았죠. 그런데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사모님, 여기 행복부동산이에요. 저희 그 주인집에서 이번 달 월세가 열흘이나 밀렸다고 저한테 전화 좀 해보라고 하셨어요. 월세라뇨? 지지난 달부터 월세로 전환하셨잖아요. 목돈 필요하시다고 전세금 일부 받아가시고 모르세요? 남편분이 몇 번씩 전화해서 부탁하고 사정하셔서 주인집에서도 힘들게 해주신 건데 월세마저 늦는다고 저한테 뭐라 하신 거거든요. 머릿속을 발 달린 망치 하나가 뛰어다니며 정신없이 두들기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했죠. 일단 월세는 오전 중으로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다시 전세 전환할 거라고 주인집에서 난리예요. 제가 계좌랑 금액 넣어드릴게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부동산 아줌마는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계좌랑 금액을 보내더라고요. 세상에 월세가 자그마치 1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반 이상 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남편에게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쯤 걸자 그제야 남편이 받더라고요. 여보, 이거 월세가 무슨 말이에요? 나 바빠. 나중에 통화해. 남편은 퉁명스럽게 확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서는 바닷가는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죠. 부동산 아줌마에게서는 계속 재촉 문자가 오고 전 일단 저한테 있던 돈을 싹 긁어 모아서 월세부터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집에 전화를 했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다름이 아니라 방금 월세 보내드렸는데요. 아유, 진짜. 이건 정말 밀리지 마요. 우리도 큰돈 갑자기 해주느라 대출받아서 해줬는데 이러면 곤란해요. 그쪽 사정도 딱하긴 하지만 그나저나 건강은 괜찮아요?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딱해요? 뭐가요? 그리고 건강은 갑자기 왜? 아픈 거 아니에요? 남편이요? 아니요, 그쪽이요. 남편이 울면서 그랬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보험도 안 되는 특수한 수술이라 큰돈 든다 그래서 우리도 안 되는 거 억지로 대출받아서 해준 건데 다음 달부터는 그래서 이자 일부도 그쪽에서 내겠다고 했고요. 몰라요?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네, 몰랐어요. 그리고 저 그런 수술 안 받았어요. 건강해요. 정말로 남편이 그러던가요?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이네. 어디에 돈 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멀쩡한 자기 마누라가 다 죽을 것처럼 그렇게 팔면 안 되는 거지. 사람 좋은 주인 아줌마는 제 얘기를 듣다가 본인이 더 화가 나서 펄펄 뛰셨습니다.
저는 열불내는 아줌마를 달래랴 그간의 사정을 들으랴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아니, 나 3억이나 해줬어요. 물론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이거 나 불안해해야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제가 혹시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 언제쯤 돈을 해주셨어요? 부탁받은 건 4달 전인가 그렇고 우리도 뭐 쌓아둔 돈이 없으니 마련해보겠다고 하고 2달치 월세 미리 떼고 빌려준 게 2달 전. 이번 달부터 제대로 월세가 들어와야 하는데 열흘이 지나도 안 들어와서 연락한 거였죠.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넣을게요. 죄송합니다. 잘 알아봐요. 내 생각에 100% 여자 문제야. 남자들이 여자 문제 아니면 이렇게 큰 돈 거리낌 없이 찾고 그러지 않아요. 주인집 아줌마의 마지막 한마디는 저의 불안함에 불을 확 그어 붙였습니다. 어쩐지 쎄하고 이상한 기분의 정체가 혹시 여자가 아닐까 하는 깊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꺼내놓고 나면 제 생활이 지옥일까봐 본능적으로 애정 결핍이 심한 저로서는 남편이 저 외에 다른 여자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동창들과 놀러 간다 했을 때 쎄한 마음이 여자가 아닌 그저 전화가 잘 안 되는 오지로 낚시를 간다 해서 걱정되는 마음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는데 주인집 아줌마의 돌직구가 제 진심을 향해 곧장 날아온 거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마주한 진심을 대하고 나니 가정이 사실이 되고 사실이 확정되어 저를 눌렀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전세금 뺀 돈으로 2집 살림을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그려지더라고요. 바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인집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절로 한숨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더 알아봐야 했죠. 그래서 남편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지만 다급해지니 뭐든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뒤진 남편 짐에서 얻은 건 딸랑 명함 3장이었습니다. 벌떡이는 심장을 부여안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화를 했습니다. 2 사람은 그냥 가게 주인이라 제 남편을 몰랐고 마지막 한 사람 명함 주소도 지방의 어느 가게라 저는 별 희망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혹시 거기 김막두 씨라고 아시는지? 김막두? 김막두... 아, 저희 가게 인수하신다고 하신 남자분이요?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앳된 목소리의 여자에게 전 계속 거기가 어디냐, 무슨 가게냐 꼬치꼬치 캐물었죠.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여자는 제가 묻는 말에 족족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저희 사장님이 안 그래도 가게 유지가 힘들어서 고생 중이셨는데 남자 사장님이 동창이라고 도와주신다고 며칠 전부터 내려와서 인테리어도 손봐주시고 그랬거든요. 저희 가게도 인수하신다고 한 것 같았는데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당장 지갑만 챙겨서 3시간 거리 그 가게라는 데로 쫓아갔어요. 차라리 술집이기를 바랬지만 찾아간 곳은 꽤 귀엽고 아기자기한 카페였습니다. 오히려 더 좌절이 몰려왔죠. 차라리 술집이면 문 깨고 들어가서 한바탕 깽판을 치고 남의 남편 홀려낸 술집 여자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며 창피해서라도 남편이 근처에도 못 가게 할 자신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세련되고 귀여운 카페,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여자라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밖에 서서 카페를 바라봤어요. 손님은 별로 없었지만 안에 들어가는 손님들은 카운터에 서 있는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밝은 얼굴로 나오더군요. 테이크아웃을 사람들도 앉아서 마시고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건 저 여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카페 통유리창 사이로 언뜻 보이는 여자는 꽤 예뻤습니다. 또래이기는 했지만 훨씬 젊어 보였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저랑은 완전 반대 스타일의 여자라 전 더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아니야,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냥 젊은 알바생일 수도 있어. 아, 혹시 저 알바생이랑 바람이 난 건가? 자기 딸뻘인데? 아, 모르겠다. 일단 들어가 보자.
밖에서 서성거리던 저는 일단 가서 대면하기로 결심하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까 제가 통화했던 젊은 여자가 아닌 우리 나이 또래의 여자가 카운터에 있더군요. 직감적으로 남편이 저 여자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강하게 기선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발걸음도 당당하게 카운터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 혹시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김막두라고 아세요?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손이 달달 떨리더군요. 옳거니 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제가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손을 뻗어 머리채부터 휘어잡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야 제가 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너지? 내 남편 꼬셔서 돈 받아낸 여우가. 맞지? 김막도 모른다고는 못하지? 김막도 아내예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줘? 남의 남편을 꿰어놓고 살려달라고? 아니요. 진짜로 저 좀 살려달라고요. 아이고 그래 네가 네 잘못은 아는구나. 살려달라고 바로 비는 걸 보니까. 너 사람 잘못 봤어. 감히 내 남편을 꼬셔? 그러니까요. 그 남편 좀 데려가라고요. 저 좀 살게. 여자는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죠. 남편을 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라고 비는 건 제가 상상한 그림 속에 없었거든요. 순간 당황해서 우뚝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 미친 스토커 새끼 좀 데리고 가라고요. 제발 내 인생에서 꺼지게.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잡았던 머리채를 스르르 놓았죠. 여자는 머리채가 잡혔던 말던 정말 간절한 눈으로 절 보면서 제 팔을 으스러지게 잡았습니다. 김막도 아내 맞죠? 진짜죠? 그런데 제발 좀 데려가요. 가서 가둬놔요. 다시는 내 앞에 못 나타나게. 아니, 며칠만이라도 좀 가둬놔줘요. 그럼 내가 다시는 못 찾는 곳으로 떠날게요. 사라질게요. 제발.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요. 그 사람 피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숨어 살았어요. 이렇게 수십 년 지났으면 괜찮겠지 싶어서 동창회 한번 나갔다가 거기서 다시 코 꿰었다고요. 저 혼자 아들 키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사별한 남편이 애랑 저 먹을 것 정도는 해주고 갔어요. 김막도 그 자식 돈 필요 없다고요. 내가 내 가게 알아서 할 건데 지가 뭐라고 이 가게를 인수해서 날 주네마네 해요? 저 그 돈 필요 없어요. 아니 김막도 자체가 징그러워요. 제발 좀 데리고 가세요. 제발.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요? 바람이라고요? 끔찍한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그 인간 떼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돈 1,000만 원 내놓으면서 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다시 시작하자? 소름 돋아요 진짜. 내가 언제 지랑 사귀길 했어? 서로 좋아하길 했어? 내 인생의 절반이 그 인간 피해 도망 다닌 거였는데 1,000만 원이요? 소름 끼치게 조금씩 모은 1,000만 원 통장이었어요. 그 오랜 시간을 집요하게 나 때문에 모았다는 거잖아요. 나 진짜 너무 싫어요.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억이라도 싫다고요. 여자의 마지막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죽을 뚱살뚱 모았던 1,000만 원, 그 1,000만 원 통장을 고스란히 그 여자에게 갖다 줬던 겁니다. 허망하고 허탈한 마음에 여자를 잡았던 손을 놓았어요. 악다구니를 하던 그 여자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여자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서로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지금 그쪽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게 설명 좀 해봐요. 저 김막도 그 새끼랑 고등학교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저한테 반했다면서 만날 집 앞으로 데리러 오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와서 괴롭혔죠. 저랑 그때 좋은 관계로 잘 지내던 친구 하나 있었는데 김막도가 학교 끝나고 불러내서 불량배 형들이랑 패는 바람에 그 애 저랑도 왼수되고 학교도 그만뒀고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저랑 말도 안 하고 놀아주지도 않았는데 김막도가 들러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미친 새끼. 얼마나 집요한지,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디 가는지, 뭐하고 있는지 다 알아내서 괴롭히고 저 결국 학교 그만두고 다른 데로 전학 갔어요. 이사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절 괴롭혔어요.
이름도 바꾸고 해외에도 나갔었어요. 말년은 그래도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들어온 지 3년이고요. 저 이러면 진짜 못 살아요. 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여기 그쪽 때문에 내려와 있다 이거예요? 그쪽은 원하지도 않는데 혼자 반해서? 반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스토킹이에요. 범죄라고요. 저 이 사람 스토킹으로 신고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도저히 못 살겠어서. 그런데 그때는 스토킹 이런 게 법으로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경고 정도 받고 끝났다고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얘 그만두지 않으면 저 진짜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더 이상은 절대 안 참을 거니까 당신 남편 알아서 단속해요. 제발 나 좀 살게 좀 내버려 두라고요. 여자는 거의 절규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게 거짓이라면 저 여자는 헐리우드 오스카상을 받아야 마땅한 연기력이지 싶었죠. 나 아까 이 가게 전화했다가 젊은 아가씨가 남편이 가게 인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그래요. 누가 지한테 이 가게 사달래요? 나도 끌어모으면 있어요. 그깟 3억. 그런데 김막두가 아는 이상 이 자리에서 굳이 가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지가 뭔데 이 가게를 사내 마네. 누가 사면 여기서 계속 한대요? 미친놈이에요. 남의 말 안 들어. 그깟 3억. 그깟 3억이구나. 허탈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전 인생의 절반이 들어간 돈이 3억인데 그 돈을 빼간 남편 때문에 눈이 돌아 뛰어내려온 건데 제 절반 인생의 값을 그깟이라고 하면서 그걸 가져온 남편도 꺼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돈도 남편도 갖지 못했는데 그 여자는 둘 다 싫대요. 그 말에 참 많은 것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정말 죽이고 싶게 미워지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귀염둥이 나왔다. 오늘 이 가게 가계약하고 성금 여보? 어이가 없어서 순간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뭐? 귀염둥이? 야, 김막두!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커서 그랬는지 없던 힘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저보다 한 배 반은 큰 남편을 쓰러뜨려 그 위에 올라탄 채 연신 뺨을 쳐댔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내 팔자에 무슨 사랑을 오롯이 받겠냐.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게 나에 대한 스토킹 일종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어이도 없고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그제야 왜 아들이 아빠 스토킹하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과하게 화를 냈는지도 이해가 되었고 저랑 연애할 때 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냥 천성이 스토커였던 거죠. 놓으라고. 너 이거 폭력죄야. 폭력으로 고소할 거야. 해 이 자식아. 전세금 빼서 스토킹하는 여자 뒷구멍에 쑤셔 넣는 네가 나쁜 놈인지 그런 놈 패는 내가 나쁜 년인지 그래 한번 세상 천지에 물어나 보자. 스토킹이라니. 사랑이야 사랑. 밀당이라고. 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상대방이 끔찍하게 몸서리치는 사랑도 있니? 정신 차려 이 정신병자야. 너 끔찍하다고 몇 번을 말해 어? 너 지금 밀당하는 거잖아. 나 다 알아. 이제 그만 인정해. 네 마음을. 인정한다고. 너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거 인정한다고. 더 이상 어떻게 더 인정을 하라는 거야. 맞는 것도 힘들겠지만 때리는 건 더 힘들더군요. 손이며 팔이며 후들거려서 더 이상 패지도 못하겠어서 발로 확 한번 차서 밀어냈는데 세상에 이 미친 인간이 그 와중에도 제가 아닌 그 여자를 보고 있대요. 너도 나 사랑하잖아. 어? 이제 그만 튕기고 제발 나 좀 받아주라. 내가 이런 꼴까지 당했는데.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널 사랑한다는 게 말이 돼? 난 네가 끔찍한 사람이야.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다고. 귀염둥아.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너 내가 좀 차갑게 해서 마음 다쳐가지고 떠난 거잖아. 나 알아. 알고 있어. 지금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안 풀리는 거지. 내가 다 갚으면서 산다니까. 어? 제가 지금 뭘 보고 뭘 듣고 있는 건가 어리벙벙 하더군요. 저 미친놈을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어와둥둥 내 남편 최고 이랬던 제가 천하 제일 바보 멍텅구리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남편도 저도 가게에서 끌어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을 간단하게 하고 나오는 길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타고 사라지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따라갈 생각도 못하고 일단 집으로 왔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라 누군가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짐을 뒤지고 뒤져서 간신히 결혼식에 왔던 남편 친구의 명함을 찾아냈죠. 심호흡을 100번쯤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는데 저는 김막두 씨 아내인데요. 아, 떡심 씨. 육심인데요. 육심 씨 미안합니다. 결혼식 때 뵙고 그동안 인사도 못해서 막두놈이 하도 떡심이 해서 제가 입에 붙었네요. 그런데 어쩐 일이신지. 네,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전화드린 건 혹시 남편 첫사랑 아세요? 저는 바닥까지 내려간 자존심을 박박 긁어모아 그 여자의 존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친구가 기절을 하게 놀라더라고요. 그 자식 또 그 여자 쫓아다녀요? 또라뇨? 미친놈 진짜. 걔 완전 중증 스토킹이어서 그 여자 인생 망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도 도른 놈이라고 왕따 당해서 친구 하나 없고요. 그나마 저랑 간간히 연락을 한 건데 워낙 재수 씨한테 잘하고 가정에 충실해서 변한 줄 알았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 친구가 해준 얘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1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더군요. 맞다. 너 고등학교 때 미친놈이었던 거 기억나지? 내가 무슨 미친놈이었냐. 그냥 순정에 몸 바친 순정파였던 거지. 미친놈, 아직도 그렇게 미워하고 있냐? 어쨌든 그때 네가 목숨 걸고 쫓아다니던 게 얼마 전에 동창회 나왔더라. 동창회를? 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나오느라 인사만 했는데 뭐 어디 외국에 오래 있다 온 모양이더라고. 야, 하나도 안 변했더라. 예쁘긴 예뻐 아직도. 미친놈은 네가 미친놈이네. 지 마누라가 제일 예뻐야지 뭔 다른 여자를 예쁘다고 그래. 아이고, 김막두 인간 되셨네. 남편 친구는 그때 그 여자가 동창회를 나왔다는 말을 듣고도 남편이 시큰둥하길래 이놈이 이제는 진짜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 걱정을 안 했다네요. 그리고는 계속 바빠 본인은 동창회에 나가지 못했고요. 나중에 다른 동창통에서 제 남편이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그 여자가 그 자리에 나왔다가 경기를 하며 뛰쳐나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엄청 이상해지고 다른 동창들이 남편에게 너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말만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이 딱히 동창회에 나온다는 말도 없고 해서 그냥 그렇게 무마된 줄 알았다는 게 친구의 말이었어요. 저한테는 계속 동창들 만난다고 주말마다 나가고 동창이랑 여행도 간다고 하고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따로 만난 적 없어요. 그리고 여행은 무슨. 그런데 진짜로 막두가 또 스토킹을 시작했어요? 진짜 개벌은 난 못 주네. 미친놈.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재수씨. 남편 친구와 전화를 끊고 저는 현기증이 나서 누워버렸습니다. 이건 애들 앞길 막을까봐 애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제 선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했죠. 몇 시간 뒤 알아보겠다던 남편 친구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전화를 했습니다. 재수씨, 진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제가 말한 대로인가요? 그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남편 친구는 주저주저 하면서도 찬찬히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가 동창회에 한 번 나왔다는 말을 듣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동창회에 굳이 나간 남편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여자 뒤를 쫓아갔다네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 종일 그 여자가 하는 카페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아 1시간에 한 잔씩 음료를 시키고 계속 그 여자만 봤다고 하더군요. 견디다 못한 여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매장을 맡겼는데 그런 날은 매장 앞에서 한두 시간 배회하다가 사라지고 이제 안 오려나 싶어 여자가 매장을 나오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며칠에 한 번씩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갔던 게 그 여자 가게에 가서 죽치고 있었던 거죠. 기분이 안 좋아서 온 날은 알바생이 있었던 거고 기분이 좋아서 온 날은 그 여자를 보고 온 날인 거고요. 그러다가 집도 한번 쫓아가고 길에서 손도 한번 잡으려고 해서 경찰도 한번 왔었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가게를 드나들어서 결국 여자가 가게 자리를 내놓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자기가 가게를 사서 줄 테니 자기랑 같이 살자고 했대요.
그 여자가 미쳤냐, 너 가정 있는 남자다라고 했더니 이혼하면 된다고 했다네요. 나쁜 놈. 그놈한테 저는 그냥 이혼하면 된다라는 간단 명료한 결론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동창들이 찾아가 너 그때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욱 이러면 안 된다고 협박도 하고 욕도 하고 달래도 봤는데 꼼짝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수씨 걔 미친놈이에요. 지금 동창들도 나서지를 못하는 게 그놈한테 혹시 잘못 걸려서 찍히면 자기들 인생도 쫑난다고. 아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고. 그래서 못 도와주고 있어요. 그 똥 바가지로 퍼맞은 게 저랑 그 여자네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머릿속이 명료해졌습니다. 똥은 닦아야죠. 그리고 물을 한번 내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냄새나 풍기고 기분만 언짢게 만드니까요. 우유부단하기로 유명한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과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이 인간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기 여보 미안해. 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 나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그냥 사나이 순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나 보내줘. 그 집 보증금은 당신 줄게. 우리 월세 받는 집은 팔리는 대로 반 나누고. 반 나누는 거 좋아하네. 너 한 푼도 없이 쫓겨나야 정신 차리지? 스토커 새끼가 무슨 염치로 재산까지 챙겨? 남편한테 악다구니를 퍼붓고 저는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 길게 끌고 싶지 않았는지 이혼은 순식간에 해결되었어요. 제가 수틀리면 이혼 안 해줄까봐 재산도 순순히 제가 원하는 대로 분할을 해주더라고요. 애들에게는 앞뒤 얘기도 다 없애고 그냥 아빠랑 노년에 각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있어서 황혼 이혼을 좀 일찍 했다고만 했습니다. 잘했어, 엄마. 아빠 집착에 엄마 노년 괴로울 뻔했어. 안 그래도 몇 번 차라리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워낙 그런 아빠를 좋아해서 말 못하고 있었거든. 잘했어.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씁쓸하더라고요. 애도 아는 걸 왜 저는 몰랐을까요? 그렇게 이혼하고 그놈이 어떻게 사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이 지내던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누구라고요? 그 여자였습니다. 정말로 이혼하신 거예요? 네, 이혼한 지 몇 달 됐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혼을 하시면 어떡해요? 저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울며 불며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남편, 아니 전 남편이죠. 그 화상이 저랑 이혼한 걸 다 그 여자 때문인 걸로 책임을 전가했다네요. 자기는 너와 함께하기 위해 돈도 자식도 다 버리고 이혼하고 왔다. 네가 받아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러면서 낮이나 밤이나 쫓아다니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사별을 하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한테까지 가서 네 엄마랑 나랑 잘 안 되면 네 인생도 망하는 거라고 협박을 했다네요. 세상에, 자기도 자식이 있는 아빠면서 그게 누군가의 자식에게 할 말입니까? 이런 미친놈이 남편인데도 모르고 산 제가 등신이죠. 저도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한 거죠.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리세요. 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자의 절규가 귀에 한참을 맴돌았지만 제가 경찰도 아니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으로 뭐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 화상이 글쎄 적금 금지 명령을 어기고 그 여자를 덮치는 바람에 법적 조치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 주제에 자기는 수뇌보 때문에 이혼당하고 사랑싸움 중이라고 해서 경찰이 확인차 전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수십 년을 스토킹했고 저도 그 피해자라고요. 아주 감옥에 가둘 수 있으면 가둬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사회적 말살이라도 하시라 했더니 경찰도 어이가 없는지 웃더이다. 저는 다행히 집주인이 모든 전후 사정을 듣고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되었다며 월세를 좀 줄여주어 그냥 이 집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조만간 이 집도 정리하고 팔 건 다 팔아서 전 남편이 못 찾을 어딘가로 저도 도망가려고요. 어쩐지 그 여자가 끝까지 거절하면 스토킹의 타겟이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애들한테도 황혼이혼은 사실 거짓말이고 아빠가 이런 짓을 했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들은 어이가 없어 말도 못하고 딸은 듣다가 절 안고 울어주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미친놈이지만 애들 둘 저한테 남겨줬으니 전 그걸로 됐습니다. 사랑도 지랄도 아픔도 고생도 다 총량의 법칙이 있다면 제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난함의 연속일 겁니다. 요 몇 달 사이 모든 총량을 넘치게 채웠으니까요. 그 끔찍한 스토커놈이 타겟을 저로 바꾸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애들도 저도 다시는 그 사람 눈에 띄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지난 세월이 한스럽고 아깝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죠. 지금은 정말 그 생각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